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집살이 끝낸 당찬 며느리.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꽃가마에서 내린 새색시가 처음으로 시댁문을 들어섰다. 한복 치마를 곱게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 꽃봉오리 같았다. 하지만 얼굴빛은 그리 좋지 못했다. 다른 집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혼수 때문이었다. 안채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혼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불 2채, 옷감 몇 필, 놋그릇 한 벌이 전부였다. 이게 다야? 혼수가 고작 이것뿐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가져온 혼수와 비교하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허허, 걸음걸이부터 시원찮구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녀야지. 그게 뭔 꼴이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음속으로는 혼수도 변변찮게 해오고서는 하는 불만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님, 문안드리옵니다. 절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무릎이 땅에 닿지도 않았네.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다. 혼수도 제대로 못해오고 몸가짐은 엉성하고. 시어머니는 혼수가 적은 것을 계기로 며느리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가난한 집 딸이라서 배운 게 없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며느리는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무엇을 해도 흠을 잡히는 것 같았다. 방 정리하는 것도, 인사드리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해 보였다.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며느리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쉴 틈이 없었다. 밥물이 너무 많아서 질퍽질퍽하구나.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바꿔서 얼굴을 찌푸렸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지은 밥이었지만 시어머니 입에는 맞지 않았다. 쌀 씻는 법도 모르는구나. 몇 번을 씻어야 하는지 친정에서 안 가르쳐 주더냐? 점심때가 되면 또 다른 트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가 너무 짜다. 손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구나. 나물도 제대로 무치지 못하고 이런 솜씨로 어떻게 살림을 한다는 거냐? 며느리는 온종일 야단 맞고 꾸중 들으며 지냈다. 마을의 다른 며느리들도 비슷한 처지였지만 유독 자기에게만 더 혹독한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달이 환하게 뜬 어느 밤, 며느리는 혼자 뒷마당에 나와 앉았다. 어디선가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그날따라 더 처량하게 들렸다. 온갖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친정의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하지만 이미 시집온 몸, 돌아갈 곳은 없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당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져봤다. 눈물로는 견뎌낼 수 없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며느리의 눈빛이 결연해 보였다. 약한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었다. 지혜를 발휘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일부러 무거운 쌀가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쌀가마를 창고에서 부엌으로 옮겨라.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끙끙거리며 옮겼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네, 어머님. 며느리는 쌀가마에 손을 댔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가겠어요. 천천히 조금씩 옮기겠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쌀을 한 줌씩 떠서 옮기기 시작했다. 너무 느려서 시어머니가 답답해했다. 이런 답답한, 이렇게 언제 다 옮기겠냐?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쌀가마를 옮겼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음식에 트집을 잡았다. 오늘 국은 너무 싱겁구나.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소금을 내왔다.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주세요. 김치가 너무 시다. 그럼 설탕을 조금 넣어드릴까요? 무엇을 트집 잡아도 며느리는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우물물을 길어오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 며느리는 일부러 더 천천히 걸었다. 빨리 오려고 뛰었더니 물이 다 쏟아져서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면 천천히 와야 해요. 실제로 물동이는 가득 차 있었고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신의 며느리 참 신통하다더라. 그렇게 구박이 심한데도 잘 넘긴다지. 저런 며느리 하나면 집안이 편안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왔다.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점점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진짜 변화의 계기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에 쓰러진 것이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며느리는 밤새 병간호를 했다. 찬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미음을 끓여 떠먹이고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 곁에서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물. 네, 어머님, 여기 시원한 물 있어요. 그녀는 환자를 돌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친정에서 할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이 있던 것이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이불을 갈아주며 정성을 다했다. 사흘 밤낮을 지새운 끝에 시어머니의 열이 내렸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르터 있었다. 아가, 너 밤새 안 잤구나. 어머님께서 괜찮으신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혼수가 적다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너무 모질게 했구나.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사사건건 트집을 잡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다. 병을 통해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었다. 네가 와서 우리 집이 더 화목해졌다. 처음에는 혼수가 적다고 너를 무시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더구나. 내 정성과 지혜에 내가 오히려 더 배울 게 많다.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혼수가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하냐.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달빛 아래서 다시 뒷마당에 나와 앉았다.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눈물과 한숨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바꿀 수 있구나. 그녀는 행복한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살아갔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임금의 딸과 결혼한 나무꾼. 두 남자가 지친 몸을 이끌고 길을 가고 있었다. 해도 저물어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에 드리워 있는데 아직 방향도 가늠하기 힘든 산중이었다. 이제 더는 걸을 수가 없어. 잠시 쉬었다가. 총각 차림의 남자가 그만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힘내셔야 합니다. 날도 저물고 산적들한테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모릅니다. 길을 내려가 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앞서 걸어가던 나이든 남자가 되돌아와 젊은이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다독였다. 걸음을 뗄 수가 없어. 젊은이는 말할 힘도 없는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 아씨와 늙은 유모인 것이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장을 하고 속리산 자락에 접어든 것일까? 그렇게 두 사람이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젊은 나무꾼이 나무찜을 지고 오고 있는 게 보였다. 이런 깊은 산속에 사는 나무꾼치고는 준수하고 왠지 기품이 있어 보였다. 이보시오 총각, 주마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나이든 남자가 말을 걸었다. 주마까지 내려가려면 아직도 10리는 더 가야 합니다. 보아하니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밤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근처에 하룻밤 쉴 만한 마을이라도 있겠습니까? 총각은 그 말에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근방에는 인가가 드물어 묵을 곳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하루 쉬었다 가시죠.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두 남자는 젊은 나무꾼을 따라 산길을 내려갔다. 나무꾼이 사는 곳은 깊은 산골짜기 바위 틈을 이용해 만든 토굴집이었다. 젊은 총각이 무슨 까닭에 이런 곳에 사는 거지? 나이든 남자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보기와는 다르게 제법 깨끗하게 꾸며져 있고 학식을 가늠할 만큼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잠시 쉬고 계시죠. 시장하실 텐데 드실 만한 걸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참 후 총각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찬이라야 별거 없었지만 그릇에 수북하게 꾹꾹 눌러 밥을 들고 들어온 걸 보니 총각의 인심을 가히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시장한지 두 남자는 개눈 감추듯 저녁을 먹고 토굴집 한 모퉁이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젊은 남자의 발목이 좋지 않았다. 전날 산길을 내려오다 발목을 겹질렸는데 다음 날이 되자 퉁퉁 부어오른 것이다. 나이든 남자가 생각 끝에 나무꾼 앞에 폐물을 꺼내 놓았다. 이보시오. 일행이 발목을 다쳐 거동이 힘들어 그러니 나을 때까지만 이곳에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거라도 팔아서 양식에 보태 쓰도록 하시게. 나무꾼은 그 물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세도가의 집안이나 한양 대갓집 아니면 구경도 못할 물건이었다. 이건 아무데도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팔았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할 수도 있지요. 먹을 양식은 넉넉히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으실 때까지 머무십시오. 정말 고맙소. 이 은혜 꼭 갚겠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음 편히
나무꾼의 토굴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예쁘장한 젊은 남자는 나무꾼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못하는 건지 수줍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상하네. 저 야리야리한 모습을 보면 꼭 여자 같단 말이야. 나무꾼 총각은 아무래도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들어왔다. 그 사람을 스치거나 슬쩍 쳐다보면 야릇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남자 아닌가? 그런데 참 이상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시선이 꽂히기 시작하고 묘한 여인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상해. 분명히 여자 같은데 왜 남장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나무꾼은 그런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자 그 여인에 대한 연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을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는 사이에 유모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에 옷가지를 빨고 있었다. 유모, 이렇게 걱정 없이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한양 일은 다 잊으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때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던 나무꾼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짐작한 대로야. 꺼내놓은 물건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대갓집 아씨가 폭정을 피해 내려온 모양이군. 그렇게 생각이 확고해지자 나무꾼은 그들 앞에 나섰다. 우연히 두 분 말씀을 들었소. 실은 나도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서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지내고 있소이다. 두 분이 여인들이라고 추측은 했습니다. 계시는 동안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십시오. 고맙소. 무얼 더 숨기겠는지요. 화를 피해 남장을 하고 여기까지 숨어 다니는 중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괜찮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그 후 그들은 남장을 벗어던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실체는 밝히지 않았다. 젊은 여자는 단종을 패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딸이었다. 세조의 악행에 대해 직언을 아끼지 않자 세조는 딸에게 사약을 내리려고 했다. 그걸 피해 유모와 남장을 하고 보은 속리산까지 숨어든 것이었다. 서로의 처지를 알자 믿음이 깊어져서 갈 곳 없는 두 여인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들은 나무로 숯을 구워 내다 팔았다. 그리고 공주는 총각과 정이 쌓여 마침내 냉수를 떠놓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숨길 게 뭐가 있겠소? 어느 댁 따님인지 알려주시오. 그러자 유모가 대신 신부가 세조의 딸이라는 사실과 직언을 하다가 차명을 당하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들려주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난 신랑은 깜짝 놀라 공주에게 예를 표하더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 자신의 얘기를 했다. 전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김종서 대감의 둘째 손자입니다. 저만 살아남아 여기로 숨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주는 아비인 세조와 원수가 된 신랑과의 만남이 그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고 생각했다. 공주께서도 도주하여 이곳에 이르렀고 저도 이곳에서 목숨을 부지했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은 아이도 낳고 아픈 상처도 아물어갔다. 후에 세조는 부스러움으로 고생하게 되자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고 속죄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에 왔다가 딸의 소식을 듣고 찾으려 했으나 끝내 딸은
세조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후에 세조가 딸을 기다리며 진을 친 곳을 진터, 두 사람이 숯을 구우며 살던 곳을 가마골이라고 불렀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준수한 외모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김국은 억울하게 화를 입은 관리들과 더불어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임금의 폭정이 날로 심해졌고 언제 다시 더 큰 화가 미칠지 몰라 김국은 귀향지에서 몸을 숨겨 도망했다. 죄인이 도망갔으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게 당연했고 잡히면 영락없이 죽을 판이었다. 그래서 김국은 이름과 성을 바꾸고 거짓골을 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아는 사람 눈에 띄면 잡힐까 두려워 산길을 따라 두어 달 만에 안성에 도착했다. 그날도 산등성이를 넘어 산길을 가고 있었다. 항상 쫓기는 몸이라 언제 어디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정처 없이 피해 다니느라 몸은 수척하고 옷이 남루해서 외모만 봐서는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좀 쉬었다 갈 곳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산빛 아래 집 몇 채가 보였다. 배도 고프고 쉴 곳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우물가에서 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다. 이보시오. 갈증이 심해서 그런데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겠소? 김국이 물 한 모금을 청하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물 한 바가지를 뜨더니 우물가에 버들잎을 따서 물 위에 띄워 두 손으로 공손히 내미는 게 아닌가. 김국이 바가지를 받아들고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마실 물에 버들잎은 왜 띄우시오? 처녀는 수줍어하며 갈증이 심하신 듯하여 급히 마시다가 체하기라도 하실까 그리했습니다. 처녀의 대답에 김국은 내심 처녀의 지혜에 감탄하며 물었다. 그대는 네 집 딸이요? 건넌 마을 유기장의 딸이옵니다. 유기장이라면 당시엔 천한 신분이었다. 몸을 숨기기에는 그런 집이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어 김국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처녀를 따라가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김국이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늑장을 피우자 마음씨 좋은 유기장 부부는 속히 떠나라고 재촉도 하지 않았다. 관연한 딸에 짝이 없어 고민하던 유기장 부부는 24살 됨직한 그 사내를 보니 행색은 남루하지만 언행이 침착하고 쓸만해서 사위로 삼아 6일이나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슬며시 해보았다. 비록 떠돌이 사내지만 허우대는 멀쩡하니까 말이다. 자네 기거할 곳 없으면 여기서 지내면서 6일이나 도와주는 게 어떤가? 유기장의 말에 김국은 기뻐하며 흔쾌히 승낙했다. 김국은 그날부터 유기 만드는 일을 부지런히 도왔다. 딸도 사내가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달포가 지나갈 무렵 그들은 냉수 한 사발 떠놓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사위가 된 김국은 신분을 숨기고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다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아내가 물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걱정 무슨. 그러더니 하던 일을 계속했다. 유기장의 사위가 된 김국은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김국은 근심을 잊으려고 이 일에 더 매진했다. 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어찌 유기 굽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는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말이다. 다 만들어 놓은 유기를 망쳐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정을 모르는 유기장 부부는 김국을 후계자로 양성하려고 호되게 가르쳤지만 실력이 늘지 않고 영 싹수가 보이지 않자 근심에 쌓였다. 유기 만드는데 손이라도 덜까 해서 사위로 삼았더니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구먼. 삼시세끼 밥만 축내는 사위를 얻었어. 유기장은 잔소리를 해대며 밥상머리에서 눈치를 주었다. 그래도 아내밖에 없었다. 누룽지를 치마 속에 숨겨와서 줄임배를 채우게 했고 김국을 알뜰살뜰 챙겼다. 김국은 그래도 남편이라고 밥값도 못하는 자기를 변함없이 대해주는 아내가 더없이 고마웠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라의 권력이 바뀌면서 새로 즉위한 왕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자들을 용서하고 복직시키라고 팔도의 명을 내렸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억울하게 유배를 간 김국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다. 깊은 산골이었지만 김국의 귀에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그래서 김국은 자기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장인에게 청했다. 이번에 관가에 바치는 유기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도 서툴고 유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관가에 상납하겠다는 말이냐? 내가 상납해도 퇴짜 맞기 십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장인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나 남편 때문에 부모에게 면목이 없던 아내가 남편이 자청해 관가에 가겠다고 나서자 이번 한 번만 저희를 보내보시죠. 하고 말했다. 장모까지 나서서 거들자 장인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김국은 등에 유기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김국이 동원으로 들어가며 관가에 유기상 나왔습니다 하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일찍이 김국과 일면식이 있던 본관사또가 알아보고는 대청에서 내려와 반갑게 손을 잡았다.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오십니까? 조중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오고 의관을 주고 갈아입기를 청했다. 김국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다. 유기장의 집에 의탁하고 목숨을 이어오다가 천만 다행으로 살아나게 되었어. 사또가 곧장 상경할 것을 재촉하자 김국은 고개를 저었다. 유기장의 집에 지금까지 의탁하였으니 이대로 갈 수 없어. 더구나 조강지처가 있는지라 기별하지 않고 떠날 수는 없어. 내일 아침 찾아주시면 좋겠소. 사또는 김국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김국이 유기장의 집으로 돌아가 유기를 무사히 상납했습니다. 하니 장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밥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쓸모가 있네 그려?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사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멍석을 깔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인이 물었다. 멍석을 깔아 무엇하느냐? 오늘 사또가 우리 집에 행차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또께서 누구신데 우리 집에 행차하신단 말이냐? 어제 유기를 잘 바쳤다는 것도 헛소리 아니냐? 그때 마침 관아에서 아전이 돗자리를 가지고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게 아닌가?
사또께서 행차하십니다. 유기장 부부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얼마 후에 사또 행차가 들이닥쳤다. 사또가 당도하여 김국과 인사를 나눈 뒤에 부인은 어디 계시오? 정컨대 한번 뵙고자 합니다. 하고 말했다. 김국이 아내를 불러 인사하게 하니 옷은 비록 남루하나 거동과 외모가 조용하여 기품이 넘쳐 흘렀다. 어려운 처지에 계실 때 부인의 힘으로 삶을 얻었으니 그 누가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사또는 아내를 보고 입이 마르게 칭송했다. 유기장 부부는 사위의 사정을 알자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김국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시지요. 아내의 부모는 내게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말했다. 비록 신분은 낮으나 내가 이미 그에게 장가갔으니 내 조강지처요. 부탁하건대 가마를 내어주면 함께 가리다. 그리고 사또의 주선으로 아내와 함께 상경했다. 이후 김국은 차례로 요직에 올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으며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준 부인을 깊이 사랑하며 유기장 부부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다. 며느리가 된 까막과부. 따사로운 봄 기운이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를 녹이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에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다 허물어져가는 박생훈집 담장 너머로 그릴는 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생훈의 외동아들 창현이었다. 평생 글공부밖에 모르던 박생훈이 대과를 치르는 족족 미역국을 먹다가 늦지막이 낳은 아들이 창현이었다.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귀한 자식이었지만 박생훈은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창현이가 이어받아 대과에 급제해서 가문을 세워주길 바랐다. 글공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네, 아버님. 창현의 나이 19살. 한창 활발한 시기였건만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눈 돌릴 여유가 없었다. 창현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나른한 봄 기운에 졸음이 온 탓이다. 창현이 이리 좀 오너라. 박생훈의 호통이 이어졌다. 정신이 흐트러진 탓이다. 그래서 어떻게 뜻을 이루겠느냐. 아버지에게 불려온 창현은 그날도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났다. 그만 좀 하세요. 창현이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회초리를 드시니. 보다 못한 부인이 한마디를 해도 박생훈에겐 속위의 경일기였다. 채통과 도리를 중시하는 양반이라고 해도 가난이 담장을 넘어와 끼니 걱정을 하고 사는 처지다 보니 박생훈은 더욱 아들이라도 번듯하게 대과에 급제시키겠다는 바람이 커져만 가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다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세우는 길이라 믿었다. 창현은 방으로 돌아와 회초리에 피멍이 든 종아리를 어루만졌다. 수시로 맞아 이력이 났는데도 아직도 아버지의 회초리가 무서웠다. 잠깐 졸았을 뿐인데 아직도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니. 회초리를 든 박생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마누라에게 핀잔을 듣고 나니 아들에게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마저 드는 것이었다. 창현이 이리 좀 건너오너라. 박생호는 창현을 불러들였다. 며칠 있으면 한식이니 이번엔 내가 성묘를 다녀와라. 머리도 좀 식히고. 제가요? 그래. 나들이 옷으로 정결하게 입고 가도록 해라.
그래서 창현은 한 벌뿐인 나들이 옷을 손질해서 차려입고 창녕에 있는 선영을 가리고 팔도 고개를 향해 길을 나섰다. 가제골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서너 명의 장정이 다가와 주위를 에워싸는 게 아닌가. 누구요? 왜 이러는 거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이진사 어르신께서 모시오라십니다. 이진사? 모르시는 분인데 왜 나를 오라는 거요? 가보시면 압니다. 꼭 모셔오라십니다. 창현은 사내들에 이끌려 준비해둔 말에 올라탔다. 이 자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창현은 사내들에게 납치되다시피 하여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야 했다.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떡 벌어진 기와집 앞이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죠. 한 사내가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진사님께서 모셔오시랍니다. 창현은 그를 따라 이진사 앞으로 갔다. 험악한 인물이라 생각했던 이진사는 품이 있고 점잖은 모습이었다. 오늘아 수고가 많았네. 난 이진사라고 하네. 자넨 성함이 어떻게 되나? 박창현이라 합니다. 박씨라. 성혼은 했나? 아직 혼자 몸입니다. 그런데 초면에 무슨 일로 저를 보자 하셨는지요? 나에게 딸이 하나 있네. 이것도 인연인데 내 딸을 한번 만나보게. 창현은 기가 막혔다. 성묘길에 올랐다가 납치되어 생판 모르는 집에 오게 되었는데 난데없이 딸을 만나라니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내 딸이 팔자가 기구해서 정혼을 하자마자 남편감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네. 남자 한번 만나보지 못한 내 딸이 까맣고 아부가 되고 만 거야. 내 딸 한이라도 풀어주려고 이렇게 자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데리고 왔네.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인가? 창녕에 성묘를 가던 참입니다. 내일 아침에 말을 내어줄 테니 타고 가게. 금방 다녀올 수 있어. 이진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한을 풀어준다는 생각이었지만 창현의 됨됨이와 집안을 보고는 사위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이진사는 여종을 불러 창현을 별채로 데려가라 지시했다. 여종을 따라가서 별채에 딸린 방에 들어서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저는 보아라 하옵니다. 아버님의 분부로 뵙긴 하지만 몹시 부끄럽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은 부끄럽고 어색해서 얼굴을 붉혔다. 창현은 성묘길에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걸 아버지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오금이 저렸지만 보아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룻밤을 보냈다. 창현은 눈을 뜨고 옆에 누운 보아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정혼 허락을 받을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다. 아침 일찍 창현은 이진사가 내어준 말을 타고 창녕 산지기 영감을 찾아가 선영을 들러 성묘를 했다. 박생원 어른 형편이 나아졌나? 도련님이 말까지 타고 왔네? 산지기 영감이 신수가 훤해진 창현을 보고 생각했다. 창현은 다시 이진사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 정원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내 딸의 허물에도 정원하겠다니 기쁘기 그지없지만 부친께서 허락하실지 걱정이네. 잘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창현은 보아에게도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성묘길에 생긴 일을 박생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진사의 딸 보아와 정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묘를 보냈더니 연애질을 하고 와? 그것도 과부와 정혼을 하겠단 말이냐? 보아는 정혼만 했을 뿐 상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혼은 정혼, 과부는 과부다. 절대로 안 된다. 예상은 했지만 박생원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혀 창현은 좌절하고 말았다. 한편 기다려도 창현에게 소식이 없자 이진사는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우선 인사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하인편에 돈과 예물을 실어 박생원 집으로 보냈다. 이게 무엇이냐? 이진사 어른이 보내시는 것이옵니다. 이진사? 생면부지인 우리가 이런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거라. 전 심부름만 왔을 뿐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인은 물건만 내려놓고는 불이 나게 돌아가 버렸다. 내려놓은 물건을 보니 1000냥이나 되는 돈과 비단, 보석 등 각종 예물이었다. 그 돈이면 궁색한 집안 살림에 숨통이 트이는 건 물론이요. 그동안 못 먹어서 광대뼈만 불쑥 나온 얼굴에 기름기가 돌 것이다. 물건 사이에 서신이 눈에 띄었다. 박생원이 집어들어 열어보니 허물 많은 딸아이와 창현의 정혼을 허락해 주십사 하오며 한번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도도 없이 성묘가는 아이를 납치해서 생과부 딸을 떠맡기려 하다니 돈이면 나야? 당장 돌려보내버려. 박생원은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화를 냈다. 하지만 이진사에게서 온 돈과 예물은 돌아갈 줄 모르고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돈이면 당장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큰 돈이었기에 박생원의 고민도 커지는 듯이 보였다. 박생원의 생일이 다가왔다. 창현은 마침내 이진사가 보내온 돈에 손을 대고 말았다. 한 푼도 건드리지 말라는 박생원의 엄명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생일상을 받아든 아버지는 어디서 돈이 났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한편 박생원 집에서 아무 답변이 없자 이진사는 박생원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아침부터 소낙비가 거세게 내리자 이진사는 하인을 불러 음식을 준비해서 나갈 채비를 하라 일렀다. 아니, 좋은 날 다 놔두고 하필 궂은 날씨에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갈 데가 있어서 그러니 가져갈 음식이나 신경 써주시구려. 그 길로 이진사는 박생원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다. 지인을 찾아가던 길에 소낙비를 만나 오고 가도 못하게 되어 그러니 잠시 비라도 피할 수 있겠는지요. 이런 날씨에 어쩌시다가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이진사는 박생원과 마주 앉았다. 상쇠야, 싸운 거 이리 가져오너라. 지인분과 드시려던 것인데. 아닙니다. 이제 만나긴 틀렸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어르신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박생훈과 이진사는 허물없는 친구처럼 술잔을 주고받았다. 한창 술기운이 돌아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진사가 말을 꺼냈다. 사실 저는 박생훈 어른을 찾아온 겁니다. 창현이와 정혼 얘기가 있는 보아가 바로 제 여식입니다. 그 순간 박생훈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이진사의 말이 이어졌다. 허물 많은 딸아이를 가진 아비라 부족한지 알지만 댁의 아드님을 보자마자 사위로 삼고 싶어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박생훈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창현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부름에 뛰어온 창현은 이진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장인 어른께 술 한 잔 따라드리지 않고. 네, 아버지. 창현과 보아는 정혼을 하고 이진사와 박생원은 사돈이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박생원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으며 아들의 인생을 조용히 바라보기로 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사나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마을 공터에 아이들이 모여 자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치기 놀이라 함은 짧은 막대를 긴 막대로 뛰어오르게 하여 뛰어오른 막대를 긴 막대로 멀리 쳐내는 놀이다. 그때 모여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렸다. 아! 은관아, 왜 그래? 아, 눈에 맞았어. 날아온 막대에 눈을 맞은 것이었다. 그날의 사고로 정은관은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9살이 된 은관이는 어린 나이에 크나큰 시련을 당하고 두문불출,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은관아, 잠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너라. 싫어요. 애들이 놀려요. 나가기 싫어요. 날이 갈수록 소심해지고 예민해지는 은관을 보며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꽃분이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동갑내기였다. 그래서 그런지 은관이와 꽃분이는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를 하며 친동기간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 은관이를 보며 꽃분이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동네 아이들이 앞을 못 본다고 은관이를 놀리는 모습을 보면 놀린 아이를 끝까지 쫓아가서 매몰차게 혼내주곤 했다. 꽃분이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몸집이 크고 성격도 머스매처럼 호탕했다. 은관이와 소꿉놀이를 할 때도 은관이는 어머니 역할이고 꽃분이는 아버지 역할을 하곤 했다. 은관이는 성격이 얌전하고 총명했다. 글도 일찍 깨우쳐 장터에 가서 낡은 서적을 사서 밤새도록 읽거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거리를 써서 놀러온 꽃분이에게 들려주곤 했다. 꽃분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은관이는 어디서 알았는지 꽃분이에게 너무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들려주곤 했다. 이른 봄에는 따뜻한 양지에 앉아 봄눈이 녹는 걸 구경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여름에는 시원한 정자에 앉아 밤하늘을 구경하며 모깃불을 피워놓고 별을 보며 얘기했다. 그런데 은관이가 사고를 당하고 나자 꽃분이와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성격이 까칠해진 은관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꽃분이가 온 기척이라도 나면 방안문을 더 꽁꽁 걸어 잠그고 꼼짝 않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은관을 보며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고 꽃분이는 속이 상했다. 은관아, 문 좀 열어봐. 날씨가 너무 좋아. 하지만 은관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났다. 은관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였다. 이것 봐, 정서방. 은관이를 판수를 시켜보면 어떻겠나? 판수요? 앞니를 점치고 독경을 읊는다는 그 판수 말인가요? 그러네. 앞을 못 보는 대신 앞니를 본다고 하지 않는가? 이웃에 사는 홍첨지가 이르는 말에 은관의 부모는 은관이를 설득했다. 몇 년을 방 안에 처박혀 꼼짝 않고 지내던 은관이도 슬슬 지루해졌는지 흔쾌히 동의했다. 은관아, 잘 생각했어. 너는 잘할 거야. 은관이가 이름난 판수를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꽃분이는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은관아, 잘 배우고 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이제 꽃분이에게 은관이는 소꿉친구가 아니었다. 남자처럼 기골이 차고 뚝심이 있는 꽃분이는 은관이를 신랑감으로 점찍어 놓은 것이었다. 그 후 은관은 장안의 이름난 판수 수하에 들어가 판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라에서도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악기를 다루는 일이나 천문 점성술을 익히게 하고 경전을 외워서 나라 제사를 담당하게 했다. 장성한 나이가 되자 은관은 널리 이름이 알려질 만큼 유명한 판수가 되어 있었다. 앞 못 보는 사위를 얻게 된다며 울고불고 난리치던 꽃분이 부모도 은관이 이름도 알려지고 돈도 꽤 벌자 사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여보 고맙소. 내가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요. 첫날 밤 은관은 진심으로 꽃분이에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이 재주가 특별나서 그렇지요. 정말 고맙소. 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은관은 꽃분이를 품에 안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정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행복했고 웃음꽃이 피었다. 은관은 날로 명성이 더해갔다. 내로라 하는 대감집의 태기를 정하고 기륭 화복과 같은 집안 대수사를 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장안에서 정판수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한 번은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은관을 찾아와 무관의 뜻을 두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벼슬길에 오를 수 있을지를 물었다. 아무 날에 나루토에 나가 배에 오르시오. 귀인을 만나 출세를 하게 될 상이요. 나루토에 나가 배를 타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말을 믿고 꼭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칼 한 자루를 품에 넣고 가시오. 사내는 워낙 쪽집게라고 알려진 은관의 말인지라 무시할 수 없었다. 은관이 말한 그날 그 시간에 사내는 나루토에 나가 배에 올랐다. 배에는 지체가 높아 보이는 노인이 젊은 남자를 대동하고 타 있었다. 그런데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젊은 남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더니 노인을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아니, 왜 이러느냐? 넌 누구냐? 난 3년 전 대감 때문에 귀양을 가서 목숨을 끊은 이참판의 아들이요. 붙인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 그 순간 사내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젊은 남자를 때려 눕히고 노인을 구했다. 고맙네. 난 이조 판서 서영탁이라 하네. 3년 전 정탁 비리를 저질러 관직을 파하고 귀양을 보낸 자의 아들이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네. 사내는 정신을 잃은 젊은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꽁꽁 묶어두었다. 배가 기슭게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는데 서대감이 불러세웠다. 보아하니 무술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하는 일이 무언가? 무관이 되려고 하는 중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가하도록 하지. 그렇게 은관의 말대로 사내는 나루토에서 귀인을 만나 출세를 하게 되었다. 언젠가 정판수에게 혈색이 좋은 박찬봉이란 자가 찾아왔다. 올해 내 신수가 어떤지 좀 봐주시오. 복채는 넉넉히 드리겠소. 한참 얼굴을 살피더니 정판수가 말을 꺼냈다. 평소 약주를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올해는 약주 때문에 큰 불행을 겪을 수 있소이다. 집에 가시거든 눈에 띄는 곳마다 참을 인자를 적어 놓으시오. 그러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오. 박찬봉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기대했다가 불행을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자
기분이 상했는지 야박하게 돈을 내놓았다. 참을 인자를 적어서 붙여놓으라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불행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정판수 말대로 참을 인자를 적어 눈에 잘 띄는 곳 여기저기에 붙여놓았다. 며칠 후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에 박찬봉은 술을 거나하게 걸치고 갈짓자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부인이 자는 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야밤에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바람을 피워? 술김에 박찬봉은 칼을 빼들고 부인이 자는 방으로 내달렸다. 그리고는 막 방문을 열려는 순간 방문 위에 걸린 참을 인자에 시선이 꽂혔다. 진정하자, 진정해. 그리고는 조용히 부인을 불렀다. 부인, 나도 없는데 누가 온 거요? 영감 이제 오셨어? 고모님과 조카 아이가 와서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 중이에요. 박찬봉은 칼을 숨기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참을 인자를 보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다음 날 박찬봉은 정판수를 찾아갔다. 판수가 나를 살려주었어. 그 참을 인자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러더니 많은 돈을 꺼내놓고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정판수의 나이 60이 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정판수가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임자, 그동안 성취하는 나를 돌보노라 고생이 많았소. 지만아,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갑자기 뭔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가실 사람처럼.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리고 지만아, 이거 받아라. 아비가 미리 마련해둔 뮤자리다.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꽃분이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혼례를 한다고 놀리던 사람들의 눈초리로 인해 가슴이 아팠으나 가정을 잘 꾸리고 자식들 잘 키워 모범적인 가정을 꾸미자 모든 이에게 본이 되었고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말대로 정판수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생전에 미리 봐둔 자리에 잠이 들었다. 대릴 사위의 숨겨진 비밀. 소탈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이대감에겐 김진혁이란 대릴 사위가 있었다. 이대감과 동문수학하던 친구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혼인하고 처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대릴 사위가 되고 만 것이다. 김서방 좀 뭐라고 해라. 퇴골한 이대감이 사위를 찾았다. 그러자 오라는 사위는 안 오고 딸이 달려왔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오라는 김서방은 안 오고 왜 내가 온 거냐? 그게 아직 귀가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알았다. 이대감은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는 들어가 버렸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15년째였지만 진혁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냈다. 과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장인되는 이대감의 그늘 밑에서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매일 마실이나 다니고 빈둥거리는 게 그의 일과였다. 서방인지 건달인지 지금 어디 있냐? 장모는 사위가 빈둥빈둥 노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애꿎은 딸만 들들 볶았다. 식솔들도 존재감 없는 사위를 박대하며 존대하는 자가 없었다.
저기요, 마님이 찾는데요? 명절이라서 일가 친척이 모일 때면 진혁은 언제나 뒷전에 앉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대감도 사위 진혁의 신세가 심히 안타까워 자리를 내줬지만 다들 사위에게 상처를 주는 걸 보고는 그냥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특히 장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내 집 곡식만 허비하며 평생을 저렇게 보내는구나. 이거 김서방 먹으라고 해라. 장모가 챙겨준 음식은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였다.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요. 장모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건데 맛있게 먹어야겠소. 그 모습을 보고 딸은 속이 상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진혁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대감 집이 있는 북촌 언덕에 올라 하염없이 궁궐을 바라보다 들어오곤 하는 것이었다. 여보, 어디 다녀오세요? 바람 좀 쐬느라고.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먼저 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밖에 나갔던 진혁이 다급하게 달려들어왔다. 모두 피하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장모와 아내 그리고 식솔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장인어른은 오늘 돌아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 반정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 모두 잠시 피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존재감 없이 지내던 대릴사위 진혁이 아니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기백이 넘치는 진혁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진혁이 앞장서 간 곳은 외딴 곳에 있는 오두막이었다. 여기 잠시 몸을 숨기도록 하시오. 김서방, 무슨 일인가? 장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장모님, 여기서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멀리 보이는 궁궐에 무슨 일이 벌어진 듯 함성과 아우성이 바람을 타고 아련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진혁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얼어붙은 얼굴로 진혁에게 물었다. 생각했던 대로요. 반정이 일어났고 장인어른도 옥에 갇히셨소. 대감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 진혁은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아무래도 어디 좀 다녀와야겠소. 장모님 모시고 기다리시오. 그러더니 오두막을 나서 자취를 감추었다. 15년 전 진혁과 이대감, 그 당시엔 이승지 딸의 혼례날이었다. 혼례를 치르는 날 말을 타고 급히 찾아온 남자가 이승지를 찾았다. 두 사람이 사랑방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남자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떠났다. 혼례를 치르고 난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진혁의 부친이며 이승지의 친구인 홍문관 부제약이 숙청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다. 혼례가 끝나고 이승지가 사위를 불러 슬픈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부친의 일은 발설하지 말게. 자넨 이제부터 내 대릴사위로 살아야 하네. 그렇게 모든 걸 비밀에 붙이고 살아온 지 15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반정이 일어나 이대감마저 진혁의 부친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인생사 기륭화복을
어찌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날이 지난 후 마침내 진혁이 돌아왔다. 자, 나와 함께 갑시다. 장모님, 이제부터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혁은 아내와 장모와 식솔들을 이끌어 예전에 살던 본가로 들어갔다. 그 후 진혁은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관직에 올라 못다 이룬 부친의 뜻을 이어갔다.